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우리가 FOB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다 했고, FOB 계약의 다양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B 계약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FOB의 연원이나 FOB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학습을 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 그 간행과 간습이 이어지고 변형되어지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에 있는 FOB하고는 좀 다른 그런 FOB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시작됐을 때는 이것이 처음 단계에서는 국내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커텀스 FOB랑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간행과 간습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식 FOB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와 많이 다릅니다. 물론 ICC가 오랜 기간 동안 인커텀스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보편화시키려고 국제 규칙화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보편적인 FO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존에 다른 이름의 그리고 다른 내용의 FOB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커텀스상의 FOB를 쓸 때는 그것이 반드시 인커텀스 2020에 따른 FOB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중고문헌에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FOB, 다양한 형태의 FOB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영국류의 FOB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유 FOB, 클래식 FOB는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FOB가 이제 수출 거래용으로 바뀌면서 영국류의 FOB도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요. 미국류의 FOB는 미국 통일상법전 UCC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는 FOB가 있는데 FOB가 되게 다양해요. FOB Place of Shipment가 있고 FOB Place of Destination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FOB Place of Destination은 오늘날의 인커텀스에 있는 DAT 조건이나 CIF 조건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FOB D의 장소가 Place of Destination, 목적지가 기재되는, 목적 장소가 기재되는 그런 식의 FOB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FOB 안에서도 선적지 조건과 양육지 조건이 같이 쓰인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개정 미국 무역 정의상의 FOB를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FOB가 등장을 하는데 되게 다양합니다. FOB 한 다음에 Named Inland Carrier, 그러니까 내륙 운송을 의미를 하는 거죠. 내륙 운송 그리고 Named Inland Point, 그러니까 내륙의 어느 지점 출발을 위한 이게 약간 해상 운송하고 전혀 상관없이 썼다는 얘기죠. 인랜드에서 출발을 위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그러한 인도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선적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선박을 운송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육상 운송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커텀스가 말하고 있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FOB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사실상 명칭은 FOB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보면 FOB가 있는데 뒤에 보면 Freight Prepaid to, 그러니까 운임을 선불했는지 아니면 운임을 후불했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한 어떤 지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다섯 번째 FOB Vessel, Named Point of Shipment. 이 FOB Vessel을 한 다음에 Named Point of Shipment라고 할 때 이 Vessel이 일종의 선박 같은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랑 그나마 가장 유사한 FOB가 개정 미국 무역 정의의 다섯 번째 FOB Vessel Named Port of Shipment입니다.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것으로서 인도를 하는, 그렇죠. 그리고 FOB 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의 내륙 어느 지점을 FOB 뒤에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FOB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오늘날로 그 인커텀스 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DPU나 그거죠. 예, DAT나 뭐 이런 것들하고 한번 같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명칭은 FOB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 이렇게 영국식 FOB, 미국식 FOB, 인커텀스 상의 FOB 이렇게 FOB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야기해 볼 거는 영국식 FOB, 뭐 클래식 FOB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거, 그 조건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이거가 역사를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국내 거래용이었다. 국내 거래에서 출발을 해서 국내 거래가 무역 거래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선적지 조건 매매로 굳어졌지 사실 초창기에는 일종의 현물 매매이자 국내 거래이자 양육지 조건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선복 획득을 하고 선명 통지하고 수출 허가, 부대 비용 지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매수인이 했다라는 거죠. 매수인이.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은 수입상이라기보다는 매수인이지만 수출상이었어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면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위에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을이 매수인인 거죠. 이 사람이 A국 내에서 국내 거래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물품의 매수인이지만 병하고의 관계, 해외에 있는 수입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을은 갑하고의 거래에서는 매수인이자 병하고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매수인하고 다르게 수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선복을 수배하고 선복 지시를 하고 뭐 선적에 대한 뭐 지시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해상 운송 계약이라든지 수출 허가라든지 수출 통관이라든지 그러한 업무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당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이러한 것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클래식 FOB였다. 근데 이게 수출 거래용으로 오면서 매수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을이 아니라 갑에게 이제 어떤 의무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수출용 FOB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넓은 미국에서 이 FOB를 가져가서 쓰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내 거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미국의 정식 국명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 마인드의 개념 속에서는 50개의 스테이트가 모여있는 연방국가죠. 그러면 그 스테이트를 한국어로는 번역할 때 우리가 무슨 주,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텍사스 주라든지 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주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트는 그냥 국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스테이트는 정식적인 명칭으로 국가예요. 그러니까 50개 국가가 연합한 형태의 국가지 50개 주라 그러면 뭔가 이게 지방자치 행정단위 같은 느낌이 들잖아. 경상도하고 다르잖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연합이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50개 주는. 미국의 주라고 하는 거는 주지사 당연히 있고 주의회 따로 있고 그러면 한국도 도의회 있고 도지사 있고 시장님 있고 시의회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미국의 50개 주는. 자체적인 법도 있고 자체적인 군대도 있고 자치적인 경찰도 있고 자치적인 행정 입법 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FOB를 미국에서 가져가서 쓴다라고 할 때 얘네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안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지만 무슨 얘기야? 쉽게 말하면 버지니아 주하고 뉴욕주하고의 거래. 뉴욕주하고 발음이 안 되냐? 루이지애나 주하고의 거래. 이런 거래에 FOB를 썼다는 거야. FOB를 썼어요. 근데 그게 그 미국이라는 50개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 사이에서 스테이트들 안에서 관세 부과라는 통관이라는 개념은 없거든.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관세 통관,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없이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국에서 혹은 세계 무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FOB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형태의 FOB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륙 운송, 예, 아무래도 미국이 대륙이죠. 영국은 섬이고 미국은 대륙이고, 물론 미국의 연안에 있는 바다를 인접해 있는 주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주들이 내륙에 위치해 있고, 내륙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선박을 이용하더라도 미시시피 강이나 이런 해운 정도를 이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내륙 수송, 내륙에서의 어떤 선박, 강을 이용한 그 강상 이동 이런 것들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FOB가 전혀 그냥 FOB란 명칭만 남아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화되고 다양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발음도 다르고 용법도 다르고 문법도 다른 그런 것처럼 미국 스타일과 영국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원래는 이 개정 미국 정의에 있는 인커텀스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 있는 그들의 정형거래 조건 FOB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세계적 표준이 점점 ICC가 만든 인커텀스로 이제 이게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인커텀스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국의 클래식 FOB를 좀 살펴볼 텐데, 이 FOB 조건이 진짜 최초로 등장한 건,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대문자 FOB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프리 온보드 이 정도 수준의 언급이었지만 최초로 나타난 게 1812년이다라고 하는데, 그 1812년의 프리 온보드가 오늘날의 인커텀스 FOB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용된 FOB는 국내용 FOB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거래용 FOB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FOB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이거에는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선박을 이용해서 본선을 수배할 의무가 없고 그냥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상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수출 의무가 있는 수출자가 아니라 물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하기만 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이 쉽게 말해서 선박도 수배하고 선적과 관련된 운송계약도 체결하고 수출과 관련된 통관도 받고 허가도 받아서 무역상을 하는, 쉽게 말하면 송하인이 되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송하인이 되는 그런 조건이고, 이게 고유 클래식 FOB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크게 또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서 살펴보면 그림 1이 있고 그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FOB 국내 거래는 갑과 을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제가 전통적으로 설명했던 클래식 FOB의 개념이 그림 1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되고 을이 매수인이 되고 을이 수출자가 되어서 국내에 있는 물품 공급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거래 중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물품을 넘겨서 을이 수출자가 되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림 2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란 나라가 섬나라이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17세기, 18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대영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항구 도시인데 리버풀의 항구에서 런던에 있는 항구로 함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박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분명히 국내 거래예요. 국경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식민지이던 시절에 뉴욕항에서 런던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영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지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이던 시절에는 식민지에 있는 항구에서 본국으로 함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제 거래가 아니에요. 국내 거래예요. 그러면 국내 거래이지만 선박을 이용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죠.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간다고 하면 그 경우의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 2번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클래식한 FOB를 쓸 때의 그림의 그러니까 어떤 거래의 형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인인 갑이 제조업자이자 물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인 을이 수출상, 쉽게 말해서 중개무역 하는 거죠. 중개무역을 하는 것이고, FOB의 어떤 A항,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여기 A 항구가, 이 항구가 뭐 리버풀이 될지, 런던이 될지, 무슨 항구가 될지, 보스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OB 보스턴, 뭐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거래를 할 때의 클래식 FOB에서는 매도인인 갑사가 물품의 인도 장소인 항구 A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약정된 선박에 화물을 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FOB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본선 인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매수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을사가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부담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로 그림 두 번째의 경우에는 무역 거래 같죠. 배를 태워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한 국가 내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있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항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A항이 뭐 뉴욕이 될 수도 있고 보스턴이 될 수도 있고 런던이 될 수도 있고 리버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어떤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인도하면 거기까지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 그러한 FOB, 국내 거래 FOB라는 거죠.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미국의 뉴올리언스 항에서 뉴욕까지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항은 선적항이라는 겁니다. 선적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품의 인도가 이 A항의 지정 선박에서 이행되고 거기까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큰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1의 경우에는 클래식 FOB이기도 하고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FOB the place of destination 조건이나 FOB vessel the place of destination이 해당이 됩니다. 그림 1. 예를 들어서 FOB vessel 뉴욕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뉴욕항을 도착지로 해서 매도인의 자기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하고 매수인은 그때까지 선박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이 A항이 뉴욕이라고 하고 클래식한 FOB로 썼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운송을 한다 해도 뭐 도로를 타고 이동을 해도 뭐 4시간에서 5시간, 뭐 열차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4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뉴욕에 있는 그 뭐 허든슨 강에 있는 그 뉴욕항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한 10시간, 20시간, 30시간의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매도인이 단순히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마인드 속에는 여기 국내 거래에서 A국 밑에 있는 이 물품의 이동이 끼껏 해봐야 한 400km, 500km 이동이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전체적인 땅 사이즈와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물품의 이동, 국내에서의 물품의 이동이 뭐 1000km, 2000km, 3000km가 걸릴 수도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국내 거래용 FOB로 사용되었던 역사와 연원이 충분히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쓰여왔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 영국 수출협회가 뭐 1915년에 이거를 여러 가지로 뭐 고려한 클래식 FOB나 미국에서 말하는 개정 미국 정의의 FOB 배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런 대로 쓰는 거고, 뭐 그렇죠. 또 그림 2의 FOB 조건에서든 뭐 마찬가지로 뭐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지정된 선박에 선적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여기 뭐 길게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말로 설명한 그 내용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 1이든 그림 2든 국경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선박에 선적될 때까지의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1번 슬라이드의 이 의미는 A항이 뭐
선적되는 장소가 아니라 뭐 물품 이동이 개시되는 적출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선적지하고 적출지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인커텀스에 와서는 뭐 선적지냐 뭐 적출지냐 이게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수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커텀스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그 FOB 뒤에 오는 장소가 여기 있는 항구여야 하느냐 여기에 있는 항구여야 되냐 뭐 그 얘기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다 정도가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내 FOB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일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거래는 이제 수출 FOB죠. 예, 무역 거래를 하는 거죠. 국제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건데 통상 매도인이 갑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출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수출 허가를 취득하고 관련된 필요한 수속을 하고 매수인인 을은 수입자로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해서 수입 허가나 수입 통관 수속을 밟는 여기 그림 밑에 글자가 숨겨졌는데 수입 통관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예요. 수입자가 수입 통관 수속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수출자가 수출 통관하고 수입자가 수입 통관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겁니다. 근데 클래식 FOB는 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국내 FOB는. 근데 무역하는 국제 FOB는 매도인이 수출자고 매수인이 수입자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 통관하고 수입자가 수입 통관하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서, 익스포트 라이센스나 기타 정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수출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세 공가금을 부담하면 되고 매수인은 반대로 물품이 도착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미국 무역 정의에서 사용되는 FOB 배슬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매수인이 뭐 수출 통관을 한다든지 뭐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미국 개정 미국 무역 정의상의 FOB 배슬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개정 미국 무역 정의의 FOB 배슬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죠? 거기서는 매수인이 수출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제 무역용 FOB는 당연히 인커텀스의 내용처럼 매도인이 수출자, 매수인이 수입자, 매도인이 수출 역할, 매수인이 수입 역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FOB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매수인이 선박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수배하고 선박을 지명하고 선적 지시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클래식 FOB든 개정 미국 무역 정의상의 FOB든 인커텀스 상의 무역 거래를 위한 FOB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FOB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으로 사용이 되는데 FOB를 그것이 클래식 FOB든 아니면 개정 미국 무역 정의상의 FOB든 인커텀스 상의 FOB든 실제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정형거래 조건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4번 슬라이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FOB stored and tri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tore and trim이라는 뜻이 뭐냐면 적부 정리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적부하다라는 뜻과 정리하다라는 뜻을 같이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물품을 단순히 온보드 시키는 거에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화물을 적재를 해놓고 그 화물에 적절한 위치에 화물을 두고 그리고 그 화물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화물을 정리하는 업무까지를 매도인이 하도록 하면 FOB stored and trim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물품의 하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매도인이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 사전 제작 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전 제작 강의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우개.
자, 물품을 선적을 할 때 CEO가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여기가 뭐 부산 신항일 수도 있고 북항일 수도 있고 뭐 간만부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도인이 있을 것이고 매도인이 운송인이 있겠죠. 운송인. 이 운송인은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HMM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이 된다라고 치면 이렇게 운송 계약을 체결하겠죠. 운송 계약. 그리고 컨테이너를 전달할 겁니다. 컨테이너를 인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뭐가 있어요? 겐츠리 크레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선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와서 컨테이너를 여기 밑에 에이프론까지 끌고 와가지고 컨테이너 이렇게 적입을 하겠죠. 근데 컨테이너 실을 때 제가 사전제작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컨테이너 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블록 쌓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퀀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려야 되는 컨테이너가 위로 올라가고 가장 늦게 내리는 컨테이너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벌여야 되죠? 컨테이너를 다 빼내다가 다시 싣는 헛짓거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을 때부터 다 그런 거 고려합니다. 컨테이너마다 목적지가 있고 하물의 수화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컨테이너를 싣는 사람들이 그거의 역순으로 실을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적입하는 단계에서 다 그걸 고려해서 적입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운송인인 머스크나 HMM이 물품을 여기 인수받아서 보관을 하고 뭐 검역을 하고 수출 통관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죠. 핸들링을 하죠. 터미널 핸들링 찰지가 붙어. THC라는 게 붙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적부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토어 앤 트리밍을 한단 말이에요. 적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 그 다음에 운송을 하죠. 근데 FOB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예요? 온보드 할 때까지죠. 그러면 정확하게 자르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되죠. 매도인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적부 정리 운송은 매수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온보드 할 때까지라며. 온보드만 시켜주면 된다며, 매도인은. 그러면 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머스크나 HMM이랑 할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 딱 온보드 시킬 때까지의 비용이니까 나는 거기까지만 낼게. 나머지는 알아서 내. 반반씩 쪼개자. 무슨 반반 택배 보내듯이 반은 여기까지는 매도인, 여기까지는 매수인을 하고 잘라가지고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 그죠? 예. 이게 요금을 그렇게 안 내요. 어떤 식으로 낸다고 했어요? 운임을. 패키지로 내요. 패키지 강강하듯이. 예. 운임한테 여기, 그러니까 매도인이 전기선사라고 하는 저 라이너들한테 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에서 화물 인도 인수할 때까지의 비용을 토탈 비용으로 냅니다. 잘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FOB 계약에 따라서 FOB니까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을 했다라고 칩시다. 매수인이 지급을 했어요. 이 운송 계약에 대해서.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게 맞지. 지우개. 이 FOB에 따라서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이 매수인을 체결했고 매수인이 비용 지급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매수인은 어디서부터의 비용 부담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비용 부담하게 된 거죠. 원래 매도인이 온보드 시킬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데 매수인이 HMM이나 머스크랑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FOB로 해버리면 여기서부터의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 꼴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더 돈 달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안 하죠, 보통. 보통 안 하죠. FOB로 하겠다 해놓고 전기선사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순간 이 그림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인커텀스상의 FOB와 실제 실무에서의 FOB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달라져요. 이미 여기서부터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커텀스 FOB 씁시다 해놓고 운송 방식은 전기선, 컨테이너선이야. 그러면 그렇게 합의한 순간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합의를 한 순간 이 모수는 자동으로 생겨나게 돼요. 이 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인커텀스대로라고 하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실무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FOB 스토어 앤 트리밍든 아니면 EXW 로디드든 EXW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적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데서 물건 딱 놔두고 이게 네 물건 해주면 끝이에요. 매도인은 더 이상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디드가 뭐예요? 물품을 실어준다는 거잖아. 상차시켜준다는 거잖아. 매도인이 상차까지 시켜줘요. 그럼 그 EXW 아니거든? 그러면 EXW 플러스 로디드예요. 이런 방식으로 변형해서 쓰는 거죠. CIF 랜디드. CIF인데 랜디드가 붙었어요. 양하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CIF에서는 본선까지 최종 목적항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서 내리는 의무 비용까지도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를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당사자들이 합의했으니까. 당사자들이 합의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추가시킨 이런 것들 인커텀스가 막진 않습니다. 막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실제 무역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로 다른 뜻을 이해를 갖고 서로 다른 이해를 생각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의미를 생각해서 매도인은 다르게 생각하고 매수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커텀스에 정해진 것이 아닌 인커텀스에 추가적인 뭔가를 삽입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넣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빼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뭐 다르게 바꿔서 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충분한 논의와 이해와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랜디드나 로디드는 영어 단어 해석이 필요가 별다른 의미의 해석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클리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클리어는 깨끗하게 하다, 치우다, 청소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역 거래에선 통관하다는 뜻이에요. 클리어. 근데 이거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 매도인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수인은 저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실제 무역 거래 이행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해가 발생해서 너 왜 이거 안 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분쟁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제 클레임으로 넘어가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는 충분히 변형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오해를 없도록 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OB 계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봉 시간이나 무역의 이해 시간에 배웠던 그 인커텀스의 FOB대로 쓰이는 무역 거래는 사실상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인커텀스상 FOB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FOB입니다. 그 누구도 교과서에 있는 FOB대로 무역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 필드에서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상에 있는 FOB를 조금이라도 변형해서 써요. 그럼 어떻게 변형해서 쓰느냐? 첫 번째, 해상 운송 계약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커텀스의 FOB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 지정을 포함하는 해상 운송 계약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매수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수입자잖아.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죠. 수출자가 한국에 있고 수입자가 미국에 있다라고 칩시다. 자,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사무소나 지점이나 지사를 설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선박의 스케줄이라든지 선사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어둡습니다. 정보를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회사와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수출자한테, 한국에 있는 수출자한테 부탁하는 거야. 뭐 하라고? 수출자가 해상 운송 계약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예를 들어서 거대한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든 MSC든 이런 선사들의 선박 스케줄 이런 거 한국 표준시로 부산항에서 몇 날 몇 시에 출발하는지 정보가 다 공개될 거고 다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일을 더 잘 처리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맡겨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커텀스상의 FOB와 모순이 시작되죠. 그런데 너무 본질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매도인이, 수출자인 매도인이 한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상인 미국에 있는 수입상보다 여러 가지 정보 취득이나 계약 체결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계약을 대신, 운송 계약을 대신 해주는 것이지, 결국 이 해상 운임을 부담하거나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은 FOB 거래인 이상 미국에 있는 수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운송 계약은 매도인이 하되 어떤 식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느냐? 운임 후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프라이 콜렉트 비해를 하는 거죠. FOB 그러니까 자, 거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FOB 거래들이 해상 운송을 이용한다고 치면 거의 이런 식 아닐까? 운임 후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임은 매수인이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러면 FOB 거래에서 운임 3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페이드 BL이 사용됐다는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통상적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FOB인데 프라이트 프리페이드를 했다는 건 뭐야?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도 체결하고 운임도 먼저 내줬다는 얘기잖아. 그게 FOB냐 아닌 거죠. 완전히 FOB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매도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매수인을 위해서 대신 운송 계약을 좀 체결해 주는 정도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서비스를. 운임을 자기가 부담한 건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FOB는 보통 통상적으로 운임 컬렉트를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CIF 생각해 봅시다. CIF의 운송 계약의 해상 운임의 부담 주체는 누구예요? 매도인이겠죠. 그러면 CIF에서 프라이트 콜렉트 비해를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CIF는 매도인이 자기가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임을 자기가 부담하잖아. 그럼 어떤 비해를 써야 되겠어? 프라이트 프리페이드 비해를 써야 되겠죠. 이거는 예외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외면 답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운임을 부담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는 네가 수입국에 있으니까 수출국에 있는 내가 니를 대신해서 네 돈으로 해줄게 이거지. 자기가 돈 내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FOB는 기본적으로 프라이트 콜렉트, CIF는 프라이트 프리페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운임을 선불할 수밖에 없죠. 왜? CIF니까. 매도인이 운임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자기가 부담하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FOB는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어떤 상관행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매도인이 이렇게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을 받아다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의무냐, 추가적인 의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매도인이 이게 본인의 역할로서 그 일을 하면 그게 본질적인 의무인 것이고, 매수인의 부탁을 받아서 어떤 에이전트로서,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그것은 뭐 그냥 추가적인 뭐 조건부 뭐 이런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커텀스 2020에서도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ICC도 알아요. ICC가 바보가 아니거든. ICC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커텀스상의 FOB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입니다.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대신 어떤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죠. 자, 대금 결제상의 차이. 인커텀스는 현물 인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으로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역거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한어음, 선화증권을 사용해서 하한어음을 이용해서 하한어음 치결제도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CIF에 대해서 제가 선화증권 얘기할 때 하한어음 치결제도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끝내면, 자, 하한어음 치결제도라는 게
여러 사람의 당사자가 등장을 하죠. 여기 매도인이 있고, 여기 매수인이 있고, 여기 운송인이 있죠. 운송인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자, 이런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무역 거래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무역 거래가 이제 FOB라고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FOB를 하는데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운송 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 거고, 운송 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된다? 앞에 운송 계약성의 차이가 발생했죠. 어떤 차이가 발생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입상이 수출국에 있는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후불에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에다가 어떻게 한다? 환어음을 씁니다. 환어음을 발행을 하죠. 이게 신용장 방식이든 추심 방식이든 뭐 상관없이 환어음을 사용을 해서 요 두 개를 은행으로 보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이 신용장이다 그러면 은행이 지급을 할 거고 지급 하격을 할 거고, 추심 방식이다라고 하면 은행은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용장을 쓰든 추심을 쓰든 이 한원과 운임 후불 BL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매수인이 대금 결제해주는 시기까지 대금 지급이 딜레이 되죠. 대금 지급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대금 결제를 안 해주면 이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이 이 매수인한테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운 인커텀스상의 FOB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물품의 본선 적재하면 거길로 매도인의 의무 끝, 위험 부담 끝, 비용 끝.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서 분기점이 끊기기 때문에 여기 즉시 매수인은 동시이행으로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놈의 선화증권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소유권 유보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현물 인도가 아니라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고 동시이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금 결제도 이 결국에는 한어음과 선화증권이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대금 결제되는 시기까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이거 발생합니다. 발생하죠.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어음을 쓰고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신용장 방식이든 추심 방식이든 이런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면 대금 결제 지급, 매수인의 의무인 대금 지급이 무조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커텀스랑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썼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인커텀스로 거래하겠다 해놓고 인커텀스 상의 FOB로 거래하겠다 해놓고 대금 지급 방식을 신용장이나 추심으로 쓰는 순간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 스스로가 모순을 만든 거야, 당사자들이. 근데 이렇게 씁니다. 많은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현실이야.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이 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신용장이나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추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송금 방식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송금 방식의 사용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났으니까 송금 방식은 결국에는 물품의 본선 적재와 동시 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금 결제를 인커텀스상의 FOB를 쓰지만 대금 결제 방식을 송금 방식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모순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장이나 추심을 써서 하한어음 치결 제도를 채택을 하면 이거는 인커텀스상의 FOB와는 다른 무역 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FOB 조건은 실제로 성격상 우리가
무역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받은 FOB 그대로 실제로 적용되어질 수는 없고 현행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FOB 조건이 변형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선화증권을 취득하면 안 되지. 선화증권이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인데 매도인은 본선 적재해주면 그 이후로는 자기는 손 놔야 되는데 손을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FOB 조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경우 내에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게 부가적인 의무나 서비스를 부담시키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인커텀스상의 FOB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서 매수인이 수출국에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운송 계약이라든지 뭐 선화증권 취득 업무를 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인커텀스상의 FOB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면 이 세 번째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요게 이제 뭐 벤자민 교수의 어떤 이야기고 사순 교수는 FOB 조건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 카테고리는 클래식 FOB, 스트릭트 FOB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영국식 FOB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매도인이 본선 적재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이후의 부담은 이제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매수인이 송화인이자 수출자로서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이 수출 통관하는 거 영국식 클래식 FOB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dditional service 라고 해서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취득하고 제공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송화인으로서 수출자로서 매도인이 송화인이자 수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커텀스 FOB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선화증권을 받는 부분이 현실 인도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shipment to destination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 있었죠. 뭐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 place of destination 해가지고 쓰는 FOB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매도인이 선복 수배, 운임 대납, 보험료 대납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사실상 CIF나 CF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대납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본질적인 본인으로서 보험료나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서 매도인이 대신 납부해주거나 대신 계약 체결을 해주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CIF나 뭐 예를 들어서 CFR의 경우에 운송계약 체결이 안 이루어지거나 운송계약에 대한 운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이 FOB이지만 shipment to destination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신 역할을 수행해 줄 뿐 최종적인 책임이나 최종적인 부담은 매수인이 하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FR, CIF랑.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커텀스상의 FOB, 클래식 FOB와 다른 실무상의 FOB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뭔가 애디셔널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애디셔널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매도인이 자기가 본인이냐 아니면 매수인의 대리인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본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면 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매수인의 에이전트로서 역할만 대신 도와주는 정도라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최종 책임은 매수인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B를 인커텀스상의 FOB를 실제 실무에서 변형해서 쓸 때 중요한 거는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뭘 해줄 때 그것이 단지 서비스의 개념인 거냐 아니면 매도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이냐 그거를 계약할 때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매도인은 본인으로서 부담하는 추가 의무는 매도인이 송화인으로서 해상운송계약 체결하고 선화증권 취득 제공하고 수출업자로서 수출을 통관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어떤 추가 의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운임 대납 뭐 이런 것들 보험료 대납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매도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매도인의, 그러니까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이 최종적인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한 상관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40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스트릭트 FOB, 클래식 FOB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뭐예요? 프리온보드 할 때까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책임 범위를 보면 선복 수배해야 되죠,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죠, 운임 지급해야 되죠, 선적에 대한 지시해야 되죠, 만약에 딜레이가 발생하면 창고비나 운반비 부담해야 되죠. 그리고 스티브 도어링 앤 스토리지 컴퍼니 찰지 이게 나왔는데, 스티브 도어링이 물품을 선적하는 거, 그리고 스토링이 적부 정리하는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차지. 그리고 수출 허가, 수출 라이센스, 수출 듀티, 그러니까 수출세는 잘 없지, 오늘날에는. 수입과 관련된 관세는 있지만, 오늘날에 수출 듀티는 없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경우. 그리고 포트레이트, 부두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에디셔널 서비스의 경우에는 뭐가 하는 거예요? 운송계약 체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운임 지급을 누가 한다? 매수인이 한다. 그 다음에 shipment to destination. 이거는 운임을 대납해 주는 거예요. 운임을 대납해 준다는 말이 대신 납부해 준다는 거죠. 운임을 매도인이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매수인으로부터 어떤 상한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 shipment to destination의 경우에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FOB vessel, place of destination, 그런 걸 쓸 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일어나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무역 거래에서는 인컨텀스의 변형이 거의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additional 서비스 정도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클래식 FOB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shipment to destination은 잘 안 쓰이고, 한 중간 정도의 additional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의 인컨텀스라고 오늘날의 FOB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FOB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내용 자체도 뭐랑 달라요? 인컨텀스 FOB하고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선화증권을 취급한다는 부분이. 선화증권을 취급한다는 부분이 인컨텀스 상의 FOB. 인컨텀스 2020에 있는 FOB와 또 다르다. 또 다르다. 그러면 제가 우리 FOB 계약의 첫 시간 때 그런 얘기 했죠. 세상에 수만 가지 FOB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무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거를 매도인이 부담을 시키느냐, 매수인을 부담을 시키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먼저 해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계약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하게 따라서 온갖 세상의 다양한 FOB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컨텀스 상의 FOB뿐만 아니라 인컨텀스 상의 FOB를 쓰다 하더라도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과 이런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확하게 규율하거나 합의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FOB 계약의 변형까지 살펴봤고,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제 CIF 계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네.